피고,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한 게 죄입니까? 연구실 장비 앞에서 눈물 흘리며 성공을 자축했던 그 손이 이제는 국가 핵심 기술을 송두리째 넘겨준 범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위에서 중국 창신 메모리는 7년 만에 세계 4위가 됐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가치를 0.18%라는 헐값에 넘긴 배신자들 앞에서 온 국민은 소름 돋는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도둑질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반전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뻔뻔한 배신의 전말과 대한민국의 반격을 이야기합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판사의 질문이 끝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피고인이 천천히 옷 소매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장비 앞에서 수도 없이 봐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공정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손으로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그 손으로 저한테 커피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석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공정 기술 유출, 피해 규모 연간 5조 원, 중국 기업 이적 후 수백 단계 공정정보 필사 반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공정 단계들을 압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댈 수 있을 만큼 압니다. 5년 동안 그것만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정에서 범죄 목록처럼 읽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긴 공소장이 읽히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톱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외부로 가져간 그 기술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피고인이 처음으로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책감이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제 지식을 제가 활용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검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판사가 의사봉을 영업 후 두드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팀 후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일어나려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기술이라고요. 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을 이 기술에 바쳤습니다. 주말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공정 하나가 틀어지면 며칠씩 원인을 추적했고 겨우 잡았다 싶으면 다음 단계에서 또 막혔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새벽 데이터가 처음으로 원하는 값을 보여줬을 때 연구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는 장비를 손바닥으로 두드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악수를 청했고 저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둘이서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건 제 기술이라고. 저는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옆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5년을 함께 밤새운 사람이 그걸 팔아넘겼다는 게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증거가 쌓이고 기소가 됐을 때 저는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삼성전자의 보안이 어느 수준인지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그 안에서 일했으니까요. USB 반출 금지, 촬영 금지, 외부 전송 차단, 소지품 검사. 철벽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수준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핵심 공정 기술이 밖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장. 그날 밤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게 2022년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죠. 회의 때 집중력이 떨어졌고 야근을 피하기 시작했고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냥 번아웃이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을 그렇게 매달렸으니 지칠만도 하다고. 그래서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고, 다음 행보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뒤 후배 연구원이 점심을 먹다 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님, 그분 있잖아요? CXMT 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CXMT. 중국 반도체 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직은 흔한 일이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점점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맥락으로 2023년 초였습니다. CXMT가 10나노급 디램 양산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10나노 공정이 뭔지, 그걸 양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이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5년이 걸렸고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진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장비를 갖추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야 했죠. 공정 하나가 틀어지면 그 위에 쌓이는 수백 단계가 전부 무너졌고 원인을 찾아 며칠씩 밤을 새웠습니다. 그 반복의 끝에 겨우 나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CXMT가 설립 7년 만에 그걸 해냈다고요? 저는 그 회사 핵심 연구 인력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명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CXMT 입사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XMT의 공정 개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게 설명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어떻게 가져간 겁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일했습니다. 보안이 어느 수준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외부 저장 장치 반출 전면 금지, 촬영 제한, 외부 전송 차단, 소지품 검사. 그 철벽 같은 시스템 안에서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게 됐을 때 분노보다 먼저 소름이 돋았습니다. 3장.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 보안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사 내용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담당자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님, 혹시 팀 내에서 누군가 업무 중에 개인 메모를 과도하게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모요, 다들 하지 않습니까? 공정 단계 확인하면서 적어두는 거. 그게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공정 데이터를 손으로 직접 옮겨 적는 경우요. 노트에.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USB도 막혀 있고
촬영도 안 되고 외부 전송도 차단돼 있으니까요. 디지털로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베꼈습니다. 수백 단계 공정 정보를 종이에 직접.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손으로 베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볼펜 한 자루와 종이 몇 장에 담겨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정기술은 데이터 파일 하나에 담기지 않습니다. 수백 단계의 조건값과 수치들이 각각의 문서에 흩어져 있고 그걸 전부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핵심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화면을 본다고 베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떤 수치가 핵심인지, 어느 단계가 전체 공정의 열쇠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정보를 종이에 옮길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팀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연구실에 앉아 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 저도 옆에 있었을 겁니다. 후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안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천천히 핵심 공정 정보를 손으로 옮겨 적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본 그 눈빛, 판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확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떨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보안팀 담당자가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 연구원님, 혹시 이 시기에 해당 연구원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몇 달 전, 야근을 피하고 점심을 혼자 먹고 회의 때 집중력이 떨어지던 그 시기, 저는 그냥 번아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야근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인 겁니다. 점심을 혼자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특이한 점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특이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 겹쳤습니다. 5년 전 새벽 데이터가 처음으로 원하는 값을 보여주었던 그 순간, 연구실이 터지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저와 악수를 나눴던 그 손이 나중에 우리가 만든 기술을 종이에 옮겨 적는 데 쓰였다는 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져갔냐보다 그 대가가 얼마였냐를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4장 29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되물었습니다. 보안팀 담당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6년 동안 받은 총액이 약 29억 원이라고. 계약금 3억, 스톡옵션 3억, 나머지는 6년치 급여와 각종 지원금이라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9억? 숫자 자체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가 무엇과 맞바꿔진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 1조 6천억 원, 수백 명의 연구원이 밤을 새워 완성한 기술. 저희 팀이 흘린 땀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29억이라는 숫자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조 6천억짜리 기술의 대가가 29억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18%입니다. 헐값이라는 표현조차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헐값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깎는 거니까요. 이건 그냥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5년을 바친 것이 저 사람 눈에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29억을 받았대.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기술인데요? 1조 6천억. 아내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다는 게, 보안팀에서 들은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CXMT가 제시한 조건이 삼성전자 연봉의 3배에서 4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녀 학비 지원, 주거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했다고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배에서 4배. 갑자기 수입이 그만큼 뛴다는 게 어떤 유혹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 교육이 걱정되고 노후가 불안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심리를 이해하면서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술이 저 사람 혼자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수백 명이 함께 밤을 새웠고 회사의 수십 년 기술 인프라가 뒷받침됐고 국가가 지원한 연구비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집합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만을 떼어내 그게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후배가 며칠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 사람이 혼자였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수사 기록 보니까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수의 인원이 움직였다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움직임이었고 조직된 배신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 건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연구실 안을 머릿속으로 훑어봤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야근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실패했던 그 공간. 그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누른 건 숫자도 배신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입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살면서 그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일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기술이 이 나라의 먹거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면 가격이 밀리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협력사가 흔들리고 그 아래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 불을 끄고 싶어도 끄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수년을 일한 사람이 반도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움직인 겁니다. 29억을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동료로 기억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징역 7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년, 1조 6천억짜리 기술을 훔치고 연간 5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십조 원의 파장을 만들어낸 사건의 대가가 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범죄의 무게가 고작 7년입니까? 그런데 동료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이래요, 선배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7년이 이례적으로 강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5장, 년이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이 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으며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있구나. 15년이면 강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안도가 사라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기술 유출로 기소된 인원이 155명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액 추정치는 25조 원.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전체의 5.8%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155명 중 9명, 나머지 145명은 집행유예거나 그보다 가벼운 처벌로 사회에 돌아갔습니다. 25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 핵심 기술을 경쟁국에 넘기고도 저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동료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기업 간 분쟁으로 보거든요, 선배님.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이 틀 안에서 다루다 보니 경제범죄로 분류되고 경제범죄는 양형 기준 자체가 낮습니다. 거기에 피고인 측이
개인 기여를 주장하며 다투면 입증이 어려워지고 결국 처벌이 약해지는 거죠. 기업 간 분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5년을 밤새워 만든 기술이 팔려나간 사건이 법원 눈에는 기업 간 분쟁이었다는 겁니까? 배신한 사람이 자기 기술이라고 우기면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선배님. 경제 스파이법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20년에 이익 몰수까지 따라붙습니다. 이걸 국가안보 사안으로 보는 거죠. FBI가 직접 수사하고요. 20년, 대만은 더 강합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경쟁국으로 넘기면 간첩죄를 직접 적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첩조회,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배신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대만이 TSMC를 지키면서 반도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제도적 방어막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8%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누가 안 팔겠습니까? 걸려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걸 알고 받는 돈은 수십억이라는 걸 알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회사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간다는 걸 눈으로 봤다면 다음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 선택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 25조 원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아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5년 동안 기술 팔아먹은 피해액이래. 근데 실형받은 사람이 5.8%야.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집에 갔지. 아내가 밥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범죄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으로 봤어야 했는데 그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없는 한 다음 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떠올리면 또 다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량이 약하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6장 재판은 길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정정보를 필사한 사실도 CXMT에 해당 정보를 건넨 사실도 공모한 사실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까지 됐는데도 저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제 지식을 제가 활용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재판 내내 그 논리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있는 동안 개발에 직접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릿속에 쌓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것뿐이라는 주장이었죠.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썼을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후배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해줄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부인했어. 네, 선배님. 오늘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증거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저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건지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해됐다는 겁니다. 연구자라면 특히 수년 동안 한 기술에 몰두해온 사람이라면 그 기술이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실패를 반복하고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한 결과물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감정을 압니다. 10나노 공정을 완성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 기술이 탄생하기까지 투입된 건 저 사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이 함께 밤을 새웠고
삼성전자의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인프라가 뒷받침됐고 1조 6천억 원의 회사 자원이 쏟아졌습니다. 그 거대한 집합체 속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을 떼어내 그게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것도 매우 위험한 착각이죠. 재판부는 그 착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직이나 지식의 활용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보호 체계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산업 전반에 미쳤음을 인정한다고 저는 그 문장을 전해 들으며 두 번을 곱씹었습니다. 국가산업 전반에 미쳤음을 인정한다. 재판부조차 이걸 기업 분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달랐습니다. 선고가 끝난 날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선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징격 7년이요. 근데 선배님, 저 법정에 있었는데요. 응. 그 사람 선고 듣고도 표정이 안 바뀌었어요. 변호인이랑 귓속말 나누고 항소 의사 바로 밝히고 법정 나가면서도 고개 한 번 안 숙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취재진이 반성하냐고 소리쳤는데요. 뭐라던? 그냥 걸어갔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년을 선고받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반성하냐는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처음으로 분노를 넘어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동료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선배님. 범죄 자체보다 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복수의 인원이 움직였고 조직적으로 계획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생각을 품은 누군가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8%의 실형 확률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연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배들이 야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었다는 게 민망해서 그냥 수고한다고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후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었다고? 선배님은요? 저는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 후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로는, 지금 이 프레임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근본부터.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7장,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뜻밖의 자리에서였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 유출 관련 사내 보안 교육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이고 교육 몇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법무팀 변호사가 꺼낸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연구원님, 혹시 간첩조회 적용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이제 단순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 간첩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간첩조예요? 네. 최대 징역 30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7년이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귀에 지금 30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법이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기술보호법도 최대 15년이었잖아요? 법 조항이 바뀐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 조항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프레임, 이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겠다는 것. 그게 바뀌면 수사가 달라지고 영장 발부 기준이 달라지고 판결이 달라집니다. 법 조항 하나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 범죄를 다루는 국가의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간첩조에 적용한대.
최대 30년.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짓 하면 30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날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간첩조의 얘기 들었어? 네, 선배님.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진짜 될까요? 매번 법 강화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후배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말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8%였죠.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법 조항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사 주체가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방향은 맞잖아. 그렇긴 한데요.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으로 최대 20년이야. FBI가 직접 수사하고 대만은 진작부터 간첩조에 적용했어. 우리만 기업 분쟁으로 봐온 거거든. 그게 이제 바뀌는 거지. 후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이번 사건 피고인한테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같은 선택을 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변화가 얼마나 강한 억지력으로 작동하느냐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걸려도 집행유예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게 되는 세상. 수십억을 받고 기술을 넘기는 선택이 수십 년의 징역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 세상. 그 세상이 오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연구실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앉아있는 사람이 쉽게 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검사가, 판사가 이 범죄를 기업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 사안으로 실제로 인식하고 다루어야 제도가 살아납니다. 법 조항이 바뀌어도 적용하는 사람의 인식이 그대로라면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 변화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 법정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무거운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조심스러운 가능성이었지만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발장 며칠 뒤 법무팀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다며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서 그 자료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또 그 사건 관련이에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읽겠다는 뜻이었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최근 기술 유출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영업 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첩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징역 30년,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되고 피의자에 대한 감시와 추적 권한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읽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이면, 그 사람 나이에 30년이면 나올 때 팔순이지.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저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야죠. 맞습니다. 1조 6천억짜리 기술을 29억에 팔아넘기고 연간 5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법정에서 끝까지 제 기술이라고 우긴 사람에게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술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 초기 단계 유출 징후 포착 시스템 고도화, 핵심 기술 보유 기업 보안 감사 강화, 단순히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출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에 들어서면서 후배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이 겹쳤습니다.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다 어느 날 연구실이 터지도록 환호했던 그 시간들. 저 후배들도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순간 게임의 판이 달라집니다. 걸려도 집행유예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수십억을 받고 기술을 넘기는 선택이 수십 년의 징역과 이익 몰수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선택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죠. 억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력이 생기면 다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봤던 그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던 손, 천장을 바라보던 시선, 판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확신, 그리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걸어갔다는 그 뒷모습.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제 지식을 제가 활용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저는 그 말에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첩죄입니다. 최대 30년입니다. 후배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하나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간첩조의 적용 뉴스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진짜 통쾌하던데요. 저는 커피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후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연구실에서 웃어본 게 후배가 자리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선배님, 근데 우리 기술 맞죠? CXMT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우리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CXMT의 성장은 독자적인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세계 4위에 올라선 건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해서가 아니었죠. 대한민국의 기술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과 1조 6천억을 쏟아부어 완성한 공정. 레시피가 볼펜 한 자루와 종이 몇 장에 담겨 국경을 넘었고 그 위에서 CXMT의 성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이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옮겨간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5년을 이 공간에서 보냈고 그 5년의 결과물이 팔려나갔고 그 배신을 법정에서 마주했고 이제 그 대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 공간과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퇴근하면서 연구실 불을 끄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 후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이 다음 세대가 만들어낼 기술이 제대로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술을 밤새워 만드는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만에 하나 누군가 또 같은 선택을 하려 한다면 이번에는 그 선택이 30년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를. 이 기술을 만든 건 한국입니다. 어디로 갔든 누가 가져갔든 원천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을 지키는 힘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바뀌고 있구나. 늦었지만 방향은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